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치? 자, 쌤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1학기 때는 무조건 문학 수업을 해요. 학교에서. 한백고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항상 문학 수업을 했었고. 알겠죠? 그리고 2학기 때는 독서 수업을 해요. 알겠지? 물론 올해는 또 한백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든 학교라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교과서를 안 썼어요. 알겠죠? 원래는 고3 때 수능 특강을 쓰는데 작년에는 고2 선생님도 수능 특강을 썼고 근데 그 수능 특강은 솔직히 다 쓰지 않았어. 그냥 몇몇 지문만 딱 뽑아가지고 거기서 그것과 관련된 예전에 이제 그런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형식으로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백고의 그런 추세를 본다면은 한백고는 사실상 시험이 거의 100% 외부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고2 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학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들 훨씬 더 실력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몇몇 학생들이 그냥 모의고사 그냥 그 기출 풀이하고 이러는 게 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수업들을 진짜로 학원에서 한 20년을 학원에 애들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봤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게 바로 이 국어사 수업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예전에 강남에서는 이거 가지고 그 내신 9등 모의고사에서 9등급 받던 애를 2등급까지도 만들었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수업을 좀 더 집중해서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실력을 충분히 쌓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3시간이라고 하는 수업을 알뜰하게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시간 1시간은 고전문학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1시간은 현대문학을 공부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그래도 너무 문학만 하면은 독서에 관련된 좀 비중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독서도 1시간 정도 할 건데 다만 독서는 좀 빡세게 하기 위해서 고3 기출 모의고사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 수업을 할 거예요. 고3 것에 익숙해지면 고2 거는 껌이 됩니다. 정말로. 알겠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자꾸 독서가 좀 쉬워지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단 조심할 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체감 난이도일 뿐이긴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사실 원래 연계라고 하는 게 이제 150% 연계였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가 수능에 100% 연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한 번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수에서 봤던 소재로 가지고 글이 제시가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좀 더 쉽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독서는 조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낮아진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좀 더 그 토대 있게 알차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문학사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너무 빡세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고대가요 정도만 공부를 하고 일단 이 첫 시간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고대가요를 공부하기 전에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해왔는가 요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문학의 발전을 보게 되면 문학의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장 처음에 자,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렵지? 그렇죠.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뭐냐? 우리가 뭐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보면 아프리카 부족들이 막 불 피워놓고 주변을 우가우가 돌면서 춤추고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치? 바로 그걸 원시종합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왜? 바로 원시시대에 춤, 음악, 노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예술이다라고 해서 원시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시종합예술에서 문학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종합예술에서 종합적인 형태로 발전이 되던 것이 점차 발전하면서 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추던 춤이 현대로 오게 되면서는 무용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연주하던 음악이 노래가 그렇죠? 바로 현대의 음악이 되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이 노래에 맞춰서 부르던 노랫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문학으로 변했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전 작품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굉장히 그 시가문학이 더 발달을 많이 해요. 소설문학은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고려시대 와서부터 점점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삼국시대나 이런 때는 아예 소설문학 자체가 없어. 거의 뭐 그냥 구비문학 정도, 설화 정도만 존재를 했었지 소설문학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초로 이제 소설이 이제 그 중국에서 배관문학 같은 형식의 모습들이 넘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겨우 이제 소설의 틀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하지만 시가문학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그 고조선 시대부터 쭉 이렇게 전해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 그 시조가 노랫말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원시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부족들이 불 피워놓고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우가우가 하고 춤췄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 사람들은 왜 불 피워놓고 춤추고 노래했을까? 불을 피워놓고 왜 노래하고 춤췄을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배우잖아. 막 부족 국가들이 막 뭡니까 막 그 뭐야 막 제사 지내고 막 하려고 하면 춤추고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왜 이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했을까? 바로 사냥 나가기 전에 사냥을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렇지? 우리 부족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부족이 더욱더 발전해 달라고. 그러면 이러한 소원들은 개인적인 소원일까요? 아니면 집단적인 소원일까요? 그렇지, 집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고대 갈수록 초기의 형태를 취할수록 집단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 집단적인 형태에서 점차 서정적을 의미를 지니는, 즉 개인적인 의미를 지니는 문학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의 문학일수록 이렇게 집단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면서 작품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문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게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 가요라고 얘기했어요. 고대 가요는 정말 간단하니까 뭐 빈 공간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 적어두도록 합시다. 바로 고대 가요. 자, 고대 가요는 정말 간단해요.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시대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를 우리는 고대 가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뉘긴 해요. 알겠죠? 왜? 삼국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국가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것을 고대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고대 사회라고 하는 건 대부분 부족 사회를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삼국시대까지를 이렇게 고대 가요로 묶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남은 자료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역사는 우리가 승자의 역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신라였고 그러니까 신라의 문학인 향가는 아직 25수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그에 반면에 거기 신라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된 고조선이나 고구려, 백제, 가야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일부러 신라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일단 그 노래들은 나라별로 현재 한 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노래가 어떻다, 백제의 노래가 어땠다, 가야의 노래가 어땠다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작품만 보고 우리가 특징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대 가요는 그냥 간단하게 특징만 하나 적어두도록 합시다. 자, 고대 가요의 특징은 첫 번째, 그렇죠? 자, 대부분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함께 전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거의 같이 노래랑 세트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자, 구전되어 오다가 한역, 바로 한자로 번역되어, 그렇죠? 한역되어 기록이 됩니다. 왜? 이때는 우리의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문으로 오히려 우리말을 번역해서 기록을 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현재, 각 나라별 일수씩
내수만이 전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고대가요의 특징이에요. 형식적인 거나 이런 건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성준 다 적었어? 천천히 적어도 돼요. 됐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고대가요 작품인 바로 공무도화가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굉장히 간단한 노래지만 우리가 또 생각보다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무도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확대해서 봅시다. 그렇죠? 자, 이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노래는 자, 일단 제목 옆에다 적어 놓읍시다. 이 노래는 바로 고조선의 문학입니다. 그죠? 자, 배경설화에 따르면은 자, 조선의 뱃사공. 왜? 고조선은 원래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조선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상 조선이 두 번 있었죠. 바로 고려 다음에도 조선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조선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조선이라고 해서 옛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조선의 뱃사공인 광리자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 강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대요. 알겠죠? 그랬는데 저쪽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남자, 바로 백수광부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도 보면 작가가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직업 없는 남자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힐백자의 머리 숫자,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칠 광자의 지아비 붙자를 써서 미친 남자다, 남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남자가 막 달려오는 거야. 공포영화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남편을 말리면서 막 쫓아오는데 차마 남편에게 닿지를 못하고 있더래. 그랬는데 결국 그 남자는 막 혼자서 뛰어가더니 강 쪽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결국 강에 빠져서 죽어버렸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본 백수광부의 아내가 자, 마침 등에 메고 있던 악기를 가지고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는 같이 아내도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대요. 알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광리자고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인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가르쳐줬답니다. 그래서 여옥은 마침 집에 있던 공후인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무도화가라는 노래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노래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볼 게 바로 뭐냐? 바로 1행, 2행, 3행의 물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을 해요. 이 물의 의미가 하지만 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물의 의미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미요,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임이라고 하는 존재, 바로 백수광부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은 그 백수광부 남편이 되겠지.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임이요, 물을 건너지 마오. 자, 이 물을 건너가지 마오 이런 뜻이고, 이 말은 바로 뭐다? 내가 당신을 보살피고 있으니까 나의 그런 보살핌 아래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일행에 나오는 물의 의미는 바로 뭐냐? 바로 요건 좀 지우고 자, 물은 바로 아내의 충만한 사랑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지만 이행에서 보면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라는 거죠. 결국 임은 물을 건너버렸대. 이미 물을 건너버렸으니까 임과 화자는 지금 어떻게 된다 서로? 어떻게 됐어? 그치, 헤어졌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행의 물은 바로 이별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의 의미가 사랑에서 이별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삼행을 보게 되면은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결국 물에 의해서 남편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의미가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물의 의미가 사랑에서 이별, 죽음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간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노래의 특징을 보게 되면 1행부터 3행까지는 바로 뭐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거는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상황을 담담한 어조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지금 1행부터 3행까지는 어떻게 보면 화자의 감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일종의 감정이 절제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화자는 마지막 줄에 얘기하죠. 가신님을 어이할 고 어떻게 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야.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리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화자는 바로 체념적 단식의 어조를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마지막 줄에 감정을 제시해서 시상을 집약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다가 마지막에 감정을 탁 터뜨림으로써 시상을 하나로 딱 모아주는, 독자들의 시선을 하나로 딱 모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마지막 행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공모도화가라고 하는 작품은 고조선의 문학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문학 중에 가장 오래된 문학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내용을 노래한 것 같아? 집단적인 내용을 노래한 것 같아? 개인적인 내용을 노래한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교과서마다 논란들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몇몇 교과서에서는 이 노래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가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책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수능 모의고사에 어떤 내용에 혹시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 공무도화가가 아무래도 시기상 가장 초기의 문학, 우리나라에서 기록되어 있는 문학 중에 가장 오래된 문학이다 보니까 이 공무도화가를 개인적인 서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에 이 공무도화가를 집단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단서를 주고 그 작품을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내신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가미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도 그런 내용을 가미해서 설명을 하는 학교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무도화가를 집단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바로 공무도화가의 집단적 해석. 그걸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이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물론 화자는 아내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백수광부죠.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남자죠. 그렇죠? 자, 이거를 그래서 집단적으로 해석했을 때 학자들이 누구로 추정을 하느냐? 바로 주신, 술의 신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백수광부를 말리기 위해서 따라오던 이 아내는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남편을 섬기는 게 옛날에는 아내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내의 역할은 사실은 술의 신을 모시는 일종의 무녀였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내용대로 해석을 하면 어때? 신이 강물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잖아. 자살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집단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로 보느냐? 바로 신화시대가 가고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묘사한 작품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의 화자인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무녀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죠? 무녀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신화시대라고 하는 거는 뭐야? 신과 인간이 공존하던 시대, 혹은 신들만이 살던 그런 시대란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역사시대는 신들의 세계는 가고 오직 인간만의 시대가 오는 게 역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녀의 입장에서는 신화시대가 끝장이 나버리면은
자기가 존재할 필요, 이유, 혹은 존재의 목적, 의미까지도 다 상실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신화 시대의 종말을 슬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서정적인 의미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교과서도 있고 설명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반면에 모의고사 수능에 나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집단적 의미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도 있을 거니까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은 다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작품 이제 구지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구지가는 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구지가는 바로 가야 시대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노래는 특히 바로 가야의 건국설화와 관련이 있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가야의 건국설화는 이꼴 김수로 왕의 탄생설화와 마찬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구지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지금도 이제 김해에 가면 구지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겨서 부산 옆에 있어. 김해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가봤어요. 고향이는 부산이니까. 그래서 산이 요렇게 생겼어. 이 모습이 마치 뭐다? 거북이 같다 해서 구지봉입니다. 거북구자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가면은 여기에 신난수가 이렇게 서 있고, 여기는 김수로 왕의 왕비의 릉이 있어요. 김수로 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김수로 왕의 부인은 허왕우라고 해서 이제 인도 아유타국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구지가의 이제 건국설화에 따르면은, 자, 어느 날 이 구지봉 근처에는 이제 9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나 봐요. 아직은 국가의 형태를 띠지 않았던 부족 형태였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9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9명의 부족장들, 예를 보면 구간등이라고 되어 있죠. 구간은 9구자에 방패간자를 써서 부족장들 9개의 9명의 부족장을 의미해요. 알겠죠? 그래서 구간등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목소리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하는 소리가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길래 사람들이 구지용이다라고 대답을 했다죠. 그랬더니 또 목소리가 여기 모인 사람이 전부냐라고 묻길래 사람들이 네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늘로부터 이 지역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고 온 신의 사자니라. 내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줄 테니 너희가 단을 쌓고 그 주변을 돌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너희는 너희들의 왕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죠. 그러니까 국왕과 사람들이 이에 기뻐하면서 단을 쌓고 그 주변을 돌면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황금개짝이 내려왔답니다. 알겠죠? 금만 팔아도 돈이 될 텐데, 그치? 황금개짝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짝을 열어봤더니 6개의 황금 알이 있었고, 그 6개의 황금 알 중에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게 바로 그 김수로 왕이었다. 금관가의 시조 김수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죠? 실제로 가야는 육가야 연맹체라고 해서 사실은 6개 국가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있었던 나라죠. 그러니까 각각의 알들은 바로 뭐다? 가야의 각각의 시조 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금관가야였고, 그 금관가의 시조가 김수로 왕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바로 김수로 왕의 탄생설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지가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뭐다? 집단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의적인 성격을 띠는 노래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봅시다. 거부가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야기에 따르면은 자신들의 지금 왕을 모시기 위해서 소원을 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바로 이 거북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내가 소원을 비는 대상, 즉 천지신명, 즉 신이자, 그죠? 그 다음에 기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우리 기원의 대상에게 얘기합니다. 거부가 이런 싸가지를 받나, 그죠? 그죠?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바로 대상을 부르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머리를 내어라. 그쵸? 싸가지를 어디다 말아먹었는지 끝까지 반말 넣어서 오늘 빌죠, 그치? 자, 머리를 내어라. 즉,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바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우두머리. 즉,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혹은 거북이의 머리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내어라 라고 함으로써 바로 뭐다? 명령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즉,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고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구워서 먹으리. 그쵸? 소를 비는 놈이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죠. 그쵸? 바로 위협을 하면서 그 말을 마무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이 마무리에서 이 위협을 하는 이유는 사실, 위협을 하는 거는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일종의 주술적 언사다. 말로 하는 주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대상에게 명령을 통해 가지고 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귀신으로 따지면 테마의식의 일종인 것이고,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기원의 의미로서 자신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기 위한 이런 요소로서 언사, 주술적인 언사, 주문의 역할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위협적인 말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구지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 같이 볼 작품이 있어요. 바로 옆에 페이지 보면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에 보면은 해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작품하고 항상 구지가는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함께 배워두면 도움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경서와 함께 전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동해에서 그 커다란 용이 나타나가지고 수로 부인을 잡아갑니다. 수로 부인은 김수로 왕의 부인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야. 전혀 시대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수로 부인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길래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어 해가지고 바닷가에다 제사상을 차리고 내가 노래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걸 부르면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노래를 불렀더니 진짜로 바다에서 용이 수로 부인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그런 전설과 함께 전해지는 노래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거부가 수로를 내어놓아라 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는 이제 이 거북이가 또 같이 등장을 했어. 그쵸?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이 거북이는 구지가와 마찬가지로 기원의 대상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그리고 이 배경설화에서는 사실 아내를 앗아간 존재, 사실은 얘는 부정적인 존재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나쁜 짓 한 놈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빨리 다 제대로 돌려놔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북이는 지금 아내를 내어놓아라는 소원을 비는 대상이자 그 아내를 납치해간 일종의 부정적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수로를 내놓아라. 자,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죠?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죠. 앞에서는 머리를 내어놓아라 라고 해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상징적으로 제시를 했다면, 여기는 아예 수로 부인을 다시 내놓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부인 훔쳐간 죄 얼마나 크냐 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대상의 구체적 행위도 역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내만을 거역하고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라고 해서 그 뭡니까? 부름, 명령, 가정, 뭡니까?
그 위협의 구조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공통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똑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얘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기원의 대상이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대상이고 그 구지가에서는 긍정적 의미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모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작품 바로 고구려 작품이죠. 황조가로 넘어갑시다. 자, 황조가. 자, 이 황조가라고 하는 작품 방금 얘기했듯이 바로 고구려의 노래죠. 자, 고구려의 이대왕이 유리왕, 즉 주몽의 아들입니다. 그죠? 유리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노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황조가도 역시 배경설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자, 유리왕에게는 이제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답니다. 알겠죠? 한 명은 화이라는 여자였고 또 한 명은 치희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이제 뭐 발해나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웠겠지만 이런 나라들의 이제 지배 체계를 보면은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좀 북쪽에 지금으로 따지면 만주, 연해주 이쪽 지역에 있던 나라였잖아요. 고구려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중국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고구려나 발해 때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배 계층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었고 고구려 사람이었고 반면에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층은 이제 말갈족이나 여진족과 같은 중국 이제 변방민족들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리왕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화이였고 한 명은 치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두 사람이 출신이 달랐어요. 한 명은 화이라는 여자는 고구려 사람이었고 치이라는 여자는 바로 중국 말갈족이나 여진족 사람이었나 봐요. 알겠죠? 그랬는데 이제 나물이 그래도 한 남편을 두고 두 명의 부인이 있으니까 사이가 안 좋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싸웠대요. 그래서 어느 날 유리왕이 사냥여행을 가는데 3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한 거죠. 그렇죠?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화이가 말을 합니다.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저 치에게 너는 중국의 이런 미천한 계집애가 출신도 미천한 계집애가 어디 와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구느냐 어서 썩 너희 나라를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상처를 입은 치는 진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늦게 사냥여행에 돌아와서 치이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리왕은 치이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직접 치이의 집까지 찾아가지만 치이는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거절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고구려의 궁으로 돌아오다가 잠시 나무 아래 걸터앉아서 쉬고 있는데 나무 위에 꾀꼬리 한 쌍이 굉장히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지었다고 전해지는 노래가 이 황조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황조가는 자, 물론 몇몇 사람들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집단적인 걸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황조가는 가장 대표적인 서정가요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 노래고 이거는 개인적 서정가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또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는 작품이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도화가를 개인적 서정 작품으로 보는 교과서에서는 공무도화가를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무도화가는 참 논란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자, 일단 헐헐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태어를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화자는 봅니다.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자, 일단 꾀꼬리 네모만 쳐놓읍시다. 그렇죠? 자, 암수 정답게 논이는데 자, 꾀꼬리가 지금 암수 정답게 놀고 있대. 그치? 쟤네들이 암수인지 수컷만 둘이 있는지 암컷만 둘이 있는지 지금 정당한 건지 부부싸움을 하는 건지 지금 그냥 세계 3차 대전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죠? 왜 화자의 눈에는 쟤네들이 정답게 보였을까? 어? 그치, 나는 혼자니까. 그쵸? 솔로 천국 커플 지옥 외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암수 정답게 논이게 보이는 거야. 나는 어떤지 모르니까. 그쵸? 자, 그런데 화자는 어떤 지금 외로울사. 바로 화자의 정서를 직접 표출을 하고 있죠.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외로울사 이 내 몸은 자, 여기서 이 내 몸이 화자잖아요. 그리고 화자는 외로운데
꾀꼬리는 정답게 논이고 있으니까 화자의 처지와 꾀꼬리의 처지가 대조적으로 제시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꾀꼬리는 사실은 바로 뭐다? 화자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한 바로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원래는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얘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외로우니까 쟤가 정답을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의 처지와 대조를 이룸으로써, 그렇죠? 이를 통해서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울사 인의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거,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역시 있다 없다? 없다죠. 그렇지?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역시 여기서도 바로 뭐다? 탄식, 다음 상실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를 통해서 역시 여기서도 시상을 집약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마지막 그 고대가요, 바로 백제의 노래인 정읍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이 정읍사는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바로 백제의 노래입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다른 작품과는 좀 다르게 배경지시라고 할 게 딱히 없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알아둘 게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뭐냐?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오게 되면 요 정도 내용은 이제는 알아둬야 돼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바로 비유와 상징을 구분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제 공통된 요소를 통해서 엮어가지고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다. 그 다음에 상징은 뭡니까? A는 B다. 음유법에서 A는이 생략된 형태. 원관념이 제시되지 않고 보조관념만 제시되면 상징이다 얘기하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상징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에서 올라오면 상징은 바로 뭐냐? 작품 외적 요소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징도 이제 고2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 상징의 종류가 생깁니다. 점점 상징도 복잡해지죠. 그죠? 자, 상징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바로 개인적 상징이 있습니다. 개인적 상징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예요. 즉 바로 뭐다? 그렇죠. 글쓴이, 개인이 설정한 상징을 우리는 개인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시에 쓰이는 상징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 상징에 해당하죠. 그래서 오히려 현대문학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반면에 우리가 고전 양반들 작품 보면 어때? 똑같이 뭐 대나무, 소나무, 그 다음에 그 잣나무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써도 다 의미가 비슷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관습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상징은 똑같은 사물이라도 작품마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자, 어떤 문화권 안에서, 문화권 내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상징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 작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고전은 이 관습적 상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상록수들은 전부 다 지조절개를 상징하고, 해달, 북극성은 전부 다 임금을 상징하고, 그죠?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쓰이는 상징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특수한 문화권 안에서 형성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습적 상징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보편적 상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편적 상징은 바로 뭐다? 한 문화권을 넘어 모든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상징을 우리는 보편적 상징이라고 하죠. 알겠죠? 자, 비둘기는 하면 여러분은 닭둘기를 떠올리겠지만, 그죠? 원래 비둘기의 의미는 뭡니까? 그렇지, 평화의 새가 비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둘기의 새, 그 새를 평화를 나타내는 이런 거는 모든 나라에서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뭡니까? 보편적 상징에 해당되죠. 그 외에도 우리가 꽃말, 붉은 장미는 뭐 정열을 상징하고, 그치, 이런 것들, 백합은 뭐 순수를 상징하고, 그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저 모든 국가에서 다 통용되는 그런 보편적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요걸 얘기한 거는 요것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바로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형적 상징이 쓰인 시험이 문제가 작품이 나오면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보기. 알겠습니까? 자,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거는 보편적 상징을 넘어서요. 알겠지? 즉 바로 뭐야? 얘는 인류가 태초부터 인식해온 상징을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불 하면은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불 하면 어때 느낌? 불, 파이어. 열정? 또.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제 불을 그냥 안전하게 이용을 하니까 그 무서움을 모르지, 그렇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 옛날 원시시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때는 불을 얻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번개가 쳐가지고 나무를 때렸을 때 나무에서 불이 나가서 숲에 불이 붙었을 때나 불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이라고 하는 건 숲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대상. 알겠죠? 사람을 태워 죽이는 무서운 대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원형적 상징을 예를 들면 불 같은 경우는 태초부터 바로 파괴, 죽음, 이런 걸 소멸, 이런 걸 상징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종교를 한번 공부를 해보잖아요. 알겠지? 뭐 쌤님은 그래도 도미걸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쌤님은 예전에 종교에 좀 관심이 많아서 여러 종교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보게 되면은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불을 다스리는 신들이나 천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기독교에서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누굽니까? 미카엘이거든요. 미카엘 같은 경우가 전쟁을 함께 관장하죠. 전쟁의 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불교에서 불을 다스리는 신은 아수라입니다. 얼굴 3개, 팔 6개 달려있는 그 아수라라는 신인데 이 신은 파괴신이에요. 여러분도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본 종교가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불교의 신들 중에 유독 아수라만을 믿는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듯이 불의 신들은 굉장히 좀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물은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 양수라는 물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 우리는 물을 사실은 먹는 데도 많이 쓰지만 씻는 데 더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을 없애주는 정화의 의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생의 의미도 가집니다. 알겠죠? 그런데 물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물로 인해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태초부터. 왜? 낚시하러 갔는데 배가 뒤집어버리면 몰살당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죽음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신들은 굉장히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기독교에서도 물을 다스리는 천사는 평소에 굉장히 자애로운 듯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물을 다스리는 이 대표적인 신이 바로 인도 힌두교에 보면은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이 신은 평소에는 막 물고기로도 한신했다가 소로도 한신했다가 해서 사람들 막 도와줘. 근데 사람들이 좀 선을 넘는다. 이 새끼들 선을 넘네 하면은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 다 몰살시키는 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달 하면은 사흑에서 달 하면은 여자들이 한밤중에 하얀 그릇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모습 많이 떠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태초부터 달은 기원의 대상으로 많이 인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물과 같은 건 일종의 아까 공무노화가에서도 죽음의 의미로 쓰인 것도 일종의 원형적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여기서 이 정읍사에서 얘기하는 달하라고 했을 때 달님이시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 달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서
원형적 상징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달은 바로 뭐다? 천지신명, 즉 신이고 바로 기원의 대상이자 다음 광명, 밝음 이런 걸 의미하는 시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달하, 하라고 되어 있죠. 하는 높임의 혹격조사입니다. 부르는 말이죠. 현대말로 해석하면 무슨 님이시여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달하 하면 현대말로 해석하면 달님이시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다 적었어요? 자, 그래서 달님이시여 높이 곰도다샤. 자, 여기서 이 곰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뭐냐? 바로 강세전미사입니다. 일종의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전미사죠. 현대에는 없는 전미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해석한다면 높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석은 안 되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셔서 뜨셔서 어기야. 자, 어기야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후렴구 같은 혹은 뭐 여음 같은 이런 구절이죠. 자, 어기야 머리곰. 여기서 머리는 헤드 아닙니다. 알겠죠? 얘는 멀리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곰도 역시 강세전미사를 써서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역시 후렴구죠.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제 너려 신고요. 저제는 바로 저자. 현대말로 하면 시장이죠. 시장에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사업 보면 저작거리 하잖아요. 그치? 그게 바로 시장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바로 남편이 이렇게 시장에 있다는 걸 통해서 바로 남편의 신분을 암시하는 표현 첫 번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일단은 뭐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남편의 신분을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자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역시 후렴구죠. 자, 증대를 질퍽한 곳을 드딜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진대, 질퍽한데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짐을 들고 가는데 질퍽한데 잘못 밟으면 어때? 쭉 미끄러져서 다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증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험, 어둠, 그렇죠? 그다음 도적 이런 거 상징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물론 우리 성준이는 남학생이지만 자신이 여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야. 그리고 남편은 내 집 밖에서 이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한다고 집에 한 달에 한번 들어올까 말까야.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뭐가 제일 걱정이 되겠어? 남편이 뭐 할까 걱정이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침대는 바로 다른 여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인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1학년 때도 배웠잖아요. 서경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을 것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남자가 바람 필 걸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태초적인 모습이고 문학에서 이런 모습 되게 자주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증대는 바로 뭐다? 아까 앞에 있었던 달과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대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기야 증대를 질퍽한 곳을 드대 요시라. 자, 요시라 할 때, 그렇죠? 뭐뭐 리을 쉐라라고 하는 표현은 현대말로 해석하면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어기야 어강돌이 역시 후렴구죠. 자, 그럼 좀 올려놓고 보다 합시다. 자, 어느이다 놓고 쉬라. 그래서 어느 곳에라도 짐을 놓고
쉬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라도 짐을 놓고 쉬십시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남편의 신분을 암시하는 표현 두 번째다. 즉 남편은 시장을 왔다 갔다 하고 짐을 들고 왔다 갔다 시장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남편은 바로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장돌뱅이 행상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라도 짐을 놓고 쉬십시오. 어기야 역시 후렴구죠. 자, 내 가는데, 자, 여기서 내는 지금 1인칭을 쓰고 있어, 그치? 근데 지금 왔다 갔다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이잖아. 그래서 이 내는 사실 남편을 나타내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아내는 아내와 남편을 일종의 동일시한다. 왜?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쌤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남편을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아내가 1인칭의 그 뭡니까 대명사를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는데 점글을 세라. 어둘까봐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룬디리라고 해서 후렴구를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남편이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하게 귀환하길 바라는 아내의 바람이 담겨있는 작품이 바로 이 뭡니까? 정읍사, 백제의 노래 정읍사였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한 55분 정도 됐으니까 5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